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던 세월호 객실에서 특정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처음 수습됐습니다. 발견 장소나 유해에서 확인된 특징을 볼 때 단원고 학생으로 보이지만 가족들은 DNA 확인 전까지 단언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조사위원회 대신 정부 차원의 별도 조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북한은 여건이 되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시사한 가운데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중국 황사가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에 탔던 특정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미수습자의 실명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가족들은 DNA 검사로 최종 확인이 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JTBC도 가족들 입장을 받아들여서 실명을 특정해서 보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유해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른 미수습자 발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목포신항에는 JTBC 취재팀이 42일째 머물면서 지금 취재 중인데요. 현장에 있는 이상엽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오늘 미수습자 유해는 어디서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세월호 뒤쪽 4층 8인실을 수색하다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1차 확인한 결과 사람 두개골과 상체뼈 여러 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치아 상태도 확인이 가능해서 미수습자 9명의 치과 기록과 비교하는 작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여학생 객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일단 미수습자 9명 중 1명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는데요. 유해는 일단 부두 안쪽 안치실에 마련돼 안치실에 안치했고 일부는 국가수로 보냈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 역시 최종 확인 전까지는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취재진에 요청했습니다. 예. 자, 미수습자 신원 확인이 가능한 유해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대도 크고 당연히 또 초조함도 클 텐데요. 오늘 수색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늘 하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잇따라 뼈가 발견되면서 끼니도 거르고 부두 안에서 작업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특정인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과 상체뼈를 찾은 곳이 단원고 여학생 객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수습자 조은화 양과 허다윤 양의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가족들은 한 명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 9명 모두를 찾아야 한다면서 수습을 위해 애쓰는 작업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오늘 발견이 된 유해 말고도 또 다른 유해로 추정되는 뼈 여러 점이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선체 뒤쪽 4층의 8인실 객실에서 뼈 2점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두개골과 상체뼈를 찾은 곳과 같은 수색구역입니다. 이어서 오전 11시 15분쯤엔 4층 중앙 쪽 화장실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작은 크기의 뼈 16점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오늘 하루 발견된 뼈가 한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인지는 역시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여태까지도 그랬겠지만 지금부터는 수색 작업이 더 조심스럽게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수색 작업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수색팀은 작은 유해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후에 발견한 두개골과 상체뼈
주변의 수색을 아직은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내일 이 뼈가 나온 곳을 중심으로 더 작은 뼈가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객실로 진입하는 공간을 더 넓히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원이 특정된 유해는 발견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이 됐던 여학생 객실에서 나왔는데요. 그만큼 나머지 수색 장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색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생존자 진술과 CCTV에 기록된 참사 당시 상황을 토대로 미수습자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3층 일반인 객실, 4층 단원과 학생 객실 구역을 유해 발견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꼽았습니다. 이번에 특정 미수습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를 찾은 곳도 바로 4층 뒤쪽 객실입니다. 생존자들이 이 미수습자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한 곳입니다. 해수부는 객실뿐 아니라 4층 나머지 구역 수색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원고 교사와 학생 미수습자가 4층 중앙홀과 복도에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증언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3층과 4층 수색을 하면서 수거한 진흙에 유해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가는 채로 걸러 확인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뿐 아니라 참사 해역에서 목포신항까지 이동 경로에 대한 전면적인 수중 수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5일 3, 4층 객실과 맞닿아 있던 참사 해역에선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아직 DNA 확인 과정은 남겨두고 있지만 3년 넘게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했던 미수습자 한 명이 드디어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들은 8명이나 남아있죠. 자, 9명 모두의 조속한 수습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아픔,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찢어지고 녹슨 세월호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자 엄마는 울었습니다. 우리 은하가 저렇게 지저분한 데 있었구나. 우리 은하 불쌍해서 어떡하지. 우리 은하 추워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흉물로 변한 배엔 아직 내리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이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왔던 가족들은 조심스레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다인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이 빨리 온 거죠. 아직은 시작도 안 했지만. 사진 없이 비워뒀던 영정을 챙겨 유족이 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무태 올라오고도 난관은 계속됐습니다. 선체는 뒤틀렸고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진척 없는 수색에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빨리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위가 어디 가서 지금 3년을 기다렸는데. 선체 수색을 시작한 지 26일째. 이제야 미수습자로 추정할 수 있는 유해를 처음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8명을 더 찾아야 합니다. 기타 치는 걸 좋아하던 남학생부터 몸이 아픈 엄마 걱정이 많았던 여학생, 그리고 제자에게 구명조끼를 주고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한 교사까지 이제 모두 배에서 내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사고 진상규명은 새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큰 관심인데요. JTBC 취재 결과 정부 차원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신설이 유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기구는 여야 합의가 걸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JTBC 취재진에게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부처의 조사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나 국정교과서 방침 폐지처럼 업무 지시 형식으로 위원회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조사위를 꾸리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는 당시 여당 등의 반대로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주도위원회는 국회 차원과 달리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없고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수색 관련 기사에 직접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세월호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뼈조각 발견 기사에 문변이라는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미수습자들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며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댓글 작성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맞다며 문 대통령이 세월호의 애착과 슬픔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에도 세월호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제대로 조사를 진실규명되게끔 하는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는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고 2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찾아간 곳도 진도 팽목항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 등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통령 직속기구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소야대로 정부 조직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핵심 공약인 공공분야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를 둔 겁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 저는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성평등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각 분야에 걸쳐 핵심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한 데다 장관 인선과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지자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위원회 공화국이란 지적을 받기도 한 만큼 무조건 숫자를 늘리기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 맞는 주말이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대통령이 오늘은 기자들하고 등산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약 2시간가량 기자들과 함께 산행을 했습니다. 북악산 등산로 4.4km 구간입니다. 산행에 함께 참여한 60여 명의 기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한 기자들이었습니다. 산행 목적지인 숙정문에서는 등산길에 오른 시민들과 함께 만나 악수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산행이 끝난 이후에는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기자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정재윤 기자 옆으로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임종석 실장도 보이고 오늘 수석들도 눈에 좀 띄는데 오늘 기자들하고 산행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참모들이 문 대통령에게 선거를 치르고 바로 취임을 하면서 경무가 이어진 만큼 오늘 하루는 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문 대통령이 쉬는 김에 기자들과 산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취임 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언론과 소통을 늘려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준비가 덜 돼서라고 했던가요? 그 며칠 홍은동 자택에 이제 머물렀는데 오늘 오전에 청와대로 이사를 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일 동안 홍은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했는데요. 청와대 관저 내부 수리 작업이 오늘에서야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취임 후에 취임 전에 2달 정도의 이 사전 여유 기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선거 후 바로 취임이 이루어진 만큼 준비 기간이 없어서 청와대 이주도 며칠 늦어진 겁니다. 예, 인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 이렇게 주요 인선이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 혹시 오늘은 안 나왔는데 혹시 내일도 인사 발표가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 참모진들은 주말에도 인선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인선 작업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일단 수석급 인선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신설된 이 정책실장과 또 위상이 높아진 안보실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내일쯤에는 추가 인선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미중일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동시에 꽉 막혔던 상황 거의 없던 일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든 시작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묘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자, 남북한 대화에 대한 사실상의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자,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문 대통령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Korean situation is a very, very dangerous one for South Korea, for Japan, frankly for China, and for the rest of the world. 북핵 문제의 진전을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한두 달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노르웨이에서 북미 간 비공식 접촉을 마치고 귀국하던 북한 외무성 최선희 미국 국장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 국장은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건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과의 대화 준비 여부 등에 대해선 지켜보겠다고만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요.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첫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가장 먼저 대면 접촉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가 중국 특사에 내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중국 특사로 내정된 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량급 인사를 통해 한중 관계 해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중국 특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1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사와는 별도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오늘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 고위층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지도층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날 것이라는 것은 일정을 조정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냉랭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지요. 바로 이 시점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태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정한 상황,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뭐 얘기를 했는데 특정한 상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요. 특정한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 중단이나 폐기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일단 대화 채널은 좀 열어보자. 네. 한반도 위기 상황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핵 폐기 약속을 먼저 해라. 그러면서 대화 채널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모든 대화 채널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 위기 수준도 높아져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조건을 걸고 물꼬를 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 미국이 얘기하는 특정 상황, 즉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세히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핵 포기 약속이 없으면 대화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한반도 평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북한을 대화 채널에 테이블에 앉히겠다 이런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북한과 대화 시도 이게 별로 달갑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새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오늘 중국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특사단이 이제 곧 결정이 됐는데 중국과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제 트럼프의 경우 외교 역시 그러니까 사업가 스타일로 해결점을 찾기 때문에 북한 문제 역시 다른 경제 문제와 연동을 해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FTA와 연동하는 것처럼 북한 문제에도 이런 흥정식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설득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앞서 보신 대로 이해찬 전 총리라는 중량급 인사를 중국 특사로 내정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불편해진 한중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무시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국회 동의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미국에 끌려다닌 사드 배치 문제를 우리 정부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도의 해법 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미국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간을 연장해가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꽉 막혔던 대화, 이걸 뚫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과 계속 부지런히 또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정치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얘기입니다. 유엔 산하의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명예회복도, 진실규명도 모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엔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피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왜 덥석 합의를 해준 걸까요? 자,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재협상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구제권을 규정한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 합의 내용과 범위 모두 미달이라는 겁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38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모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첫 평가로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재협상 촉구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반감을 전달한 직후라 무게감을 더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데다 일본 입장에서는 보고서가 국제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발표문인 만큼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폐기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 간 신뢰 차원의 문제지만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는 물론 국민에게 설명 없이 결정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려면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겠죠.
실제로 얼마나 심각할까요?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직원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여기서 공공부문이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합니다.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당장 재원부터 마련해야 할 텐데요. 비정규직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박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외부 공식 일정으로 선택한 건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행보였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 추진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3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과제는 비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5년 동안 약 4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일부 흑자를 내고 있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곤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332곳 중 230여 곳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올해 1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 경정 예산 중 일부를 정규직 전환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별 특성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와 함께 기간제와 파견,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등의 세부 계획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에선 오늘도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평화의 돌탑을 쌓았는데요.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 인근에 2.3km에 달하는 인간띠가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이 만든 인간띠를 따라 사드 반대 파도 타기가 이어지더니 뒤이어 평화의 돌이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사드 가고! 오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손에서 손으로 돌덩이를 옮깁니다. 원불교 교무들이 연자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진박교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마을회관, 왼쪽은 김천 방향인데요. 양끝에서 오는 돌들이 모여서 평화의 돌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사드 배치를 가장 시급한 적폐청산 과제로 규정하고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성주 주민들은 경찰이 하루빨리 소성리에서 철수하기를 바라고 불법 사드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원합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아직도 사드 배치가 철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강원도에는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민가가 불에 타고 이재민이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는 컸죠. JTBC 취재진이 화재 현장에 다시 가봤는데요. 지금도 검은 잿더미만 가득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검은 잿더미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타다 남은 나무 기둥만 빼곡하게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있었던 산불로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선 330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강릉에서 주택 30여 채가 불타면서 이재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택들은 뼈대와 기둥만 남았고 그마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좁은 경로당에 5가구가 몰려 있다 보니 먹고 씻고 자는 평범한 일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는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냥 눈치 보면서. 구호품과 식량은 넉넉한 편이지만 다시 집이 마련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고생될 거 없죠. 그거를 고생이라도 또 얼마든지 참습니다. 빨리 집 마련해 주시면 그게 제일 고맙겠습니다.
강릉시는 이재민들에게 컨테이너 주택을 이달 말까지 우선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 경찰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상 최대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열 수 없도록 암호를 거는 랜섬웨어라는 악성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월요일이 돌아오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보안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늘 오후 보안 전문 사이트 보호나라에 랜섬웨어 공격주의 권고문을 올렸습니다. 어제 영국, 러시아 등 74개국에서 한꺼번에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병원과 스페인 최대 통신사 텔레포니카, 러시아 내무부 등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국의 해킹 프로그램을 훔쳤다고 주장한 해커 단체 섀도우 브로커스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 중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컴퓨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에는 파일을 암호화했다, 300에서 600달러 상당의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보내야 암호를 풀어주겠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서울의 한 대학병원 컴퓨터망이 랜섬웨어에 감염됐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출근하는 월요일이 되면 감염 컴퓨터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랜섬웨어는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히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을 막으려면 컴퓨터 운영체제를 윈도우 7 이상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대화 녹음 테이프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코미 전 국장 간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음을 암시해 그 실체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요양원에 중무장한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경찰서장을 총으로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인데요. 대치 과정에 총격전이 벌어져 요양원 직원 2명과 용의자가 추가로 숨졌습니다. 월드스타 싸이의 신곡 I Love It과 뉴페이스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공개된 지 52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 건을 나란히 넘겼습니다. 싸이의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자도 1000만 명이 넘어 아시아 연예인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갖게 됐습니다. 지난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3%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활발한 30대 여성의 고용이 가장 늘었습니다. 네, 지난 겨울 기승을 부린 AI는 사실상 종식이 됐죠. 하지만 아직도 농가들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해 사육 승인을 못 받는 데다가 병아리까지 부족해 빈개사만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계란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산란계에 5만 5천 마리를 기르던 김진길 씨는 오늘도 빈 농장에서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AI로 닭들을 땅에 묻은 지 5개월이 지났고 방역대도 모두 해제됐지만 계산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빌려 생석회를 뿌리고 방역시설까지 새로 만들었지만 강화된 위생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I 발생 농가는 환경평가와 병아리 시험 사육 검사를 통과해야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장 입구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등 기준이 강화돼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AI 발생 농가 381곳 중 재입식을 한 농가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전실이나 또 이제 없던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 없으니까 뭐 빚을 얻던 뭐 농협이나 은행에서 못 얻으면 뭐 사채 피시라도 얻어갖고 어떻게 하든 이걸 해야 되겠죠. 알을 낳는 산란계를 기르던 농가의 20%, 마리수로는 2,500만 마리가 살처분된 뒤 재입식도 늦어지면서 계란 가격도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현재 병아리까지 부족한 데다 당장 병아리를 구해도 4개월이 지나야 알을 낳을 수 있어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곳, 바로 전남 해남의 울돌목인데요. 조류가 거세기로 또 유명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오는 숭어를 뜰채 하나로 잡는 진풍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정진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센 물결이 회오리 치듯 흐릅니다. 갯바위에 서서 뜰채를 휘두르자 금세 어른 팔뚝만한 숭어가 걸려듭니다. 와, 진짜 크다 진짜.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숭어를 잡아넣은 대형 양동이가 가득 찹니다. 물살이 쓸 때는 고기들이 가운데로 못 가고 가장자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때 올라타는 걸 갖다 뜰채로 쳐 올리는 겁니다. 뜰채 숭어잡이는 알을 낳기 위해 숭어가 서해안으로 이동하는 시기인 4월에 시작돼 요즘이 한창입니다. 울돌목에서 뜰채로 잡는 숭어는 물때만 좋으면 하루 200마리가 넘습니다. 요즘 잡히는 숭어는 보리가 익어갈 때 가장 맛있다고 해서 보리숭어로 불립니다. 옛날에는 그걸 구물로 잡았는데 뜰채로 잡는 거 보니까 아주 신기하고 고기도 쫄깃쫄깃해 맛있습니다. 울돌목의 뜰채 숭어잡이는 오는 7월까지 이어집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쳤다 하면 새 역사를 쓰는 삼성의 이승엽 선수는 별명이 기록의 사나이인데요. 오늘도 홈런을 추가하면서 각종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0대1로 뒤진 2회 말, 이승엽이 부드럽게 쳐낸 공이 오른쪽 담장을 넘어갑니다. 동점 솔로 홈런이자 각종 신기록을 담은 홈런입니다. 기록의 사나이 이승엽은 쳤다 하면 신기록입니다. 4회엔 2루타를 치고 득점까지 올리면서 최다 타점과 최다 득점, 최다 루타, 최다 홈런 기록을 모두 새로 썼습니다. 앞으로 홈런 2개만 더 치면 우리 프로야구 최초로 통산 450 홈런 기록도 달성합니다. 팬들은 열광했지만 이승엽은 마음 놓고 웃지 못했습니다. 소속팀 삼성이 오늘도 넥센에 4대5로 져 2할때 초반 승률로 꼴찌를 달리고 있어서입니다. 타선과 투수진 모두 부진해 꼴찌 탈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삼성. 이승엽의 신기록 행진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오늘 낮에 전국 곳곳에 강풍과 함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어젯밤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썼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천과 김포공항에선 여객기의 착륙이 지연됐습니다. 비바람은 오늘 밤을 넘기며 그치지만 이후엔 황사가 몰려옵니다. 오늘 저녁 대기의 흐름입니다. 서해에 정체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북서풍과 남동풍이 팽팽히 맞서며 강풍과 함께 비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비가 온 뒤 따뜻한 남동풍은 사라지고 북서풍이 강해지며 우리나라가 중국발 황사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새벽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겠고 기류에 따라 다음 주 내내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내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따뜻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12도,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낮고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